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이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결혼을 하고 별꼴을 다 본다 싶었지요. 저는 친구도 없고 제가 어디 털어놓을 곳도 없어서 이곳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요즘 같이 발전을 한 세상에 저같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싶은 사연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환경에 노출이 되어 핍박을 받고 억압을 받고 자랐다면 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의 손이 닿길 바라며 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요즘처럼 세상이 이토록 발전한 시대에 그런 시골이 어디 있냐며 놀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살던 동네는 정말 그랬습니다. 길가에 흔히 보이는 햄버거 가게, 예를 들어 롯데리아 같은 데를 가려면 차로 20분은 좋게 달려야 했어요. 배달 음식이라던가 당일 배송 같은 것들이 요즘은 꽤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시골에서는 꿈만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건 저한테는 텔레비전 속 이야기일 뿐이었죠. 배송을 하나 받으려고 해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그런 시골 동네였어요. 요즘 제 또래 친구들은 휴대폰이 없는 세상은 상상도 못하고 인터넷이 안 되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그런 것들은 멀고도 먼 옆 동네 이야기였어요. 물론 저도 어릴 적엔 휴대폰이라는 게 보급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다들 없었지만 대부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처음 휴대폰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20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휴대폰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물론 가난했던 것도 한몫하긴 했었지만 우리 동네는 너무 좁았거든요. 휴대폰이라는 게 필요 없을 정도였어요. 한 마을에 고작 15가구 정도가 모여 살았던 깡시골이었고 저희 부모님은 논밭을 일구며 농사를 짓는 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굳이 휴대폰이 있지 않아도 동네 조금만 돌아다니면 가족들을 찾는 게 어렵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아우, 집에서 이게 또 무슨 구린내야. 엄마, 또 뭐 하고 있어요? 된장하려고 그런다. 된장이니 간장이니 그런 건 사 먹는 거 아니야. 담가 먹는 거지. 어릴 적엔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렸어요. 매주를 쓰고 띄우고 집 안방에 매주를 줄줄이 매달아 놓는 건 우리 집에선 아주 당연한 일이었죠. 그 시기가 되면 온 동네에서 매주 냄새가 진동을 했고 저희 또래 아이들 몸에서도 특유의 간장 쩐내, 그 구수하면서도 쿰쿰한 냄새가 났답니다. 하지만 그 냄새가 창피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우리 집에서만 그런 냄새가 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얘, 너도 띄웠니? 말도 마. 진짜. 우리 엄마 이번에 매주 크게 했다. 친구들과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오히려 자랑처럼 여겼죠.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50년대, 60년대에 태어난 사람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놀랍게도 90년대 초반생이에요. 학교는 소위 분교라는 곳을 다녔습니다. 한 교실에 12명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수업을 들었고 한 학년에 한 명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죠. 그 시절이 저에겐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별로 없으니까 서로를 더 생각하고 챙겨줄 수 있었죠. 하지만 언니, 오빠들, 동생들 할 것 없이 한데 모여 공부를 했으니 제대로 공부가 됐겠어요? 저의 초등학교 시절은 그냥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즐거웠지만 남는 건 없었다고나 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이상한 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의 형편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성격이 잘 맞지 않는 친구와는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누군가를 깔보거나 심하게 싸우는 일은 거의 없었죠. 걔네 집도 이번에 벼농사 망했다더라.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벌레가 다 먹었대. 아후, 어디 한 집만 힘들어야 말이지. 우리 집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나가서 일하라고 하는데 힘들어 죽겠어. 이런 식으로 다들 어렵고 다들 비슷한 형편이다 보니 질투나 미움보단 그냥 서로 이해하고 묵묵히 살아가는 분위기였어요.
부모님들끼리도 서로 농기계를 빌려주고 김장철이면 모여서 같이 배추를 다듬었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자연스레 우리 부모님의 성격이나 생활 방식을 닮아갔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사이가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일하고 별말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셨죠. 엄마는 부산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장녀셨습니다. 뱃 일을 하던 외할아버지 밑에서 어릴 적부터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하셨대요. 그러다 나이가 차서 땅이 좀 있다는 아버지와 선을 보고 결혼을 하게 되신 거죠. 그래도 개발되면 금방 도시처럼 바뀐다더라. 지금은 고생스러워도 나중엔 큰 돈 들어올 거라던데 그런 집에 시집을 간 게 낫지 않겠냐? 할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에 엄마는 마음이 흔들리셨대요. 더 이상 뱃일은 하기 싫고 허리 펴고 살고 싶어서 땅 가진 남자와 결혼하면 인생이 바뀔 줄 알았던 거죠. 아마도 그 시절 어렵게 노동을 하면서 살았던 우리 엄마에게 아버지의 존재란 로또 같은 느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돈으로 고통을 받았고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을 테니 땅이 팔리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거라는 할아버지의 말은 엄마의 머릿속에 맴도는 말이 됐겠죠. 나도 이제는 좀 떵떵거리며 살고 싶더라. 매일 갯벌이나 밭에서 허리 끊어지게 일만 하다가 죽긴 싫었지. 엄마는 나중에 그렇게 제게 털어놓으셨어요. 그 심경을 말하는 엄마의 얼굴은 내가 믿을 것을 믿었어야지 하는 얼굴이었죠. 엄마는 그렇게 아버지에게 시집을 왔고 땅값이 오르기만 기다렸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옆 동네도 앞 동네도 다 개발이 되고 땅값이 치솟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살던 그 둥그런 마을터 거기만 딱 개발 제외 지역으로 묶여버린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땅 근처에 쓰레기 처리장을 세운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마을 사람들 모두 시위하고 아우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쓰레기 처리장을 세우면 당연히 땅값이 더 떨어지지 않겠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마을만 빼고 다 개발을 하냐고. 다들 나가서 시위라도 하자고요. 시위를 하는 마을 사람들 중에 우리 엄마가 제일 앞에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목에서 피가 나라 그렇게 시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매일매일 돈과의 혈투를 하셨어요. 절대로 노동은 이제 그만하고 싶어서 시집 오신 엄마였지만 결국 시집 와서도 하루 종일 무릎을 펼 새 없이 땅을 일구셔야 했어요. 그렇게 엄마의 인생도 제 인생도 시골의 흙냄새 속에서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 엄마는 자신의 그런 고된 삶을 저주하고 원망하면서도 정작 자식들에게는 공부를 시킬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셨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보통은요, 자신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왔다면 자식만큼은 다르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도시로 보내거나 공부를 시키려고 애쓰는 부모님도 계시죠. 그런데 우리 엄마는 전혀 반대였어요. 엄마는 늘 저와 제 여동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까지 떠나버리면 엄마는 이곳에 정말 혼자 남게 되는 거야. 절대로 엄마를 버리고 가면 안 된다. 알았지? 엄마, 우리가 여기를 떠나서 어디를 가겠어? 엄마를 두고는 절대 못 가지. 그래, 도시에 간다고 그러면 아주 배신이야, 배신. 어린 마음에 저는 그리고 제 동생도 그런 엄마의 말이 너무 무섭고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엄마를 떠나는 것이 마치 큰 배신인 것처럼 여겨졌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믿게 되었죠. 그래도 도시에 나가면 새로운 세상이라는 게 또 있지 않을까? 엄마는 나가고 싶은 마음 없어? 마을을 벗어나면 전부 다 나의 강도들이야. 이 마을처럼 사람들끼리 순박하게 서로 도우며 사는 데가 어딨니? 읍내 밖은 그냥 전쟁터야, 전쟁터.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자식은 부모 일을 도와주는 자식이야. 공부가 뭐 그리 대수라고. 그래서 저와 동생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믿었어요. 그게 진짜 정답인 줄 알았죠.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조금씩 세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실 엄마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의무 교육이 아니었다면 저에게 학교를 가지 말라고 하셨을지도 몰라요. 엄마는 늘 입버릇처럼 숙제를 하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공부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요. 어차피 농사 지을 건데 집안에나 보탬이 되는 게 낫지 않겠냐고요. 엄마는 그렇게 툭툭 내뱉으셨고 저는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래도 교육은 의무였기에 저는 차를 타고 30분을 달려 읍내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바로 그때부터였어요. 세상이라는 걸 알게 된 게요. 내가 알고 있던 세상, 내가 눈뜨고 자라왔던 세상은 정말 작은 우물 아니었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깨달음은 너무도 강렬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빨랐어요. 사춘기도 남들보다 조금 일찍 찾아왔고 사랑이라는 감정도 빨리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휴대폰이라는 걸 직접 봤을 때 정말 너무 신기했습니다. 물론 저희 집에도 TV는 있었기 때문에 휴대폰이 어떤 물건인지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제 손으로 직접 만져본 적은 없었으니 그 작은 기계 하나로 TV를 보고 심지어 공부를 위해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친구들은 신기해하는 저를 더 신기해했어요. 너도 하나 사달라고 해봐. 요즘은 비싼 것도 아니야.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휴대폰 가격이 거의 100만 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엔 부자들만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요.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보면서 하나 사달라고 졸라보라고 요즘은 비싼 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에게 은근히 괴리감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친구들이랑 실시간으로 연락도 할 수 있고 또 저도 욕심에 하나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 나도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좋겠어.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던데? 뭐? 휴대폰? 너 미쳤니? 그게 얼마짜린 줄이나 알아? 아이, 우리 형편에 감히 그런 말을 해. 학교 가서 이상한 것만 배우는 것 같다니까. 아니, 너 그냥 학교 다니지 마. 그 말을 들은 저는 너무 억울하고 속상했어요. 엄마가 제 미래를 막으려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엄마의 말에 반발심이 들었습니다. 전자사전도 mp3도 없이 학교를 다녔던 저는 자연스레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기 어려웠어요. 학교라는 곳도 결국 하나의 작은 사회더라고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고 소외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죠. 어느 날은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까지 들려왔습니다. 걔 거지래. 집에 뭐 하나 제대로 있는 것도 없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내 동생만큼은 이런 세상 보여주지 말아야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뒤 몰래 근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했는데 사실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그런 걸 확인하는 것은 아니었어서 슬쩍 엄마의 글씨체를 흉내내서 위조를 해서 갔죠. 아르바이트생들이 급하게 필요했던 패스트푸드점이어서 그랬는지 점장님께서는 속아 넘어가 주셨습니다. 부모님께는 학교에서 자율학습하고 온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동생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사줬어요. 하지만 결국 들키고 말았습니다. 장하다 우리 딸. 동생을 위해서 돈도 벌고 기특하구나. 저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를 바랐던 걸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적어도 동생들을 위해서 돈을 벌고 쓰는 저에게 잔소리는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저희 엄마는 그런 말 대신 제 뺨을 내리치셨어요. 이 기집애야. 돈을 벌었으면 엄마한테 가져다 줄 생각은 안 하고 그걸로 사치나고 있어. 그게 제 나이 겨우 16이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번 돈으로 제 마음대로 썼다는 사실 자체에 화가 난 거였어요. 내가 번 돈인데 내가 쓰면 안 되는 걸까? 당시엔 너무 억울하고 속상했죠. 그런데 엄마의 생각은 달랐어요. 내 돈으로 동생한테 쓰는 건데 왜 그래?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엄마는 지금도 논밭에서 뼈 빠지게 일하면서 겨우겨우 사는데
이 딸년이라는 게 돈 벌면 엄마부터 도와야지. 지 동생한테 MP3인가 뭔가를 사줘. 사치하고 앉았네 사치. 결국 엄마는 동생에게 사준 MP3를 제 눈앞에서 부셔버리셨어요. 그 장면은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라요. 어린 마음에 정말로 충격적이었거든요. 솔직히 화가 난다고 해서 그 MP3를 부술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엄마가 일부러 저에게 권력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 앞으로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 전부 엄마한테 내놔. 알겠어? 사실 제가 번 돈은 많지도 않았어요. 학교 끝나고 하루에 3, 4시간 정도 일하는 건데 그마저도 시골이라 시급이 낮았거든요. 한 달 모은 돈이 고작 20만 원, 30만 원 정도였죠. 하지만 그 돈마저도 저는 울면서 엄마 손에 쥐어드려야 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저는 결국 일반 고등학교 대신 야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그 당시엔 아직 몇 군데 남아 있었죠. 제가 야간 고등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어요. 거의 직업학교처럼 운영되었기 때문이죠. 낮에는 부모님 밭에서 일하고 오후 3, 4시쯤이면 교복을 갈아입고 학교에 가서 기술을 배우는 삶. 지금 생각해보면 힘들었는데 그땐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그곳에서 저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잔재주들을 배우게 되었어요. 용접, 기계 조립, 간단한 전기 작업 같은 기술들이었죠.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대부분 학업을 일찍 접고 기술을 익히기 위해 온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잘 통했어요. 야, 너희 집도 사정 그렇구나. 진짜 이딴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하냐? 그렇게 서로의 형편을 공유하면서 이 생활이 얼마나 고된지, 얼마나 벗어나고 싶은지 나눴죠. 다들 같은 목표 하나만 가지고 있었어요. 빨리 돈을 벌어서 이 거지 같은 삶에서 벗어나자.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중소기업 기술직으로 바로 취업할 수 있었어요. 비록 작은 회사였지만 제 삶에 처음 생긴 월급이라는 이름의 희망이었죠. 여자로서 하기 힘든 일이라는 말도 많았지만 저는 손재주가 좋은 편이었고 기계 부품을 만지는 일을 꽤 잘했어요. 덕분에 사장님 눈에 들었고 승진도 꽤 빠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항상 마음 한켠에 두고 있었던 건 내 여동생만큼은 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어요. 네가 공부는 꼭 했으면 좋겠어. 너는 나처럼 살지 마. 몇 번이고 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제 동생은 저와는 달랐어요. 엄마에게 반항도 심했고 내 인생은 내가 살 거야. 자주 그런 말을 하곤 했죠. 20살부터 일하기 시작한 저는 4살 어린 동생에게 일찌감치 휴대폰을 사주기도 했고 필요한 문제집도 사주고 학원도 보내줬어요. 물론 제 월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에 딱 120만 원. 특근을 하면 10에서 20만 원 정도 더 벌 수 있었죠. 엄마는 동생에게 쓰는 돈까지도 전부 생활비로 내놓으라고 하셨지만 20살이 된 제가 혹여 집을 나가버릴까봐 그 이상 강요는 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매달 엄마께 50만 원만 드리고 나머지 돈은 저축하거나 동생에게 용돈으로 썼어요. 정작 저 자신에게는 돈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옷 한 벌, 화장품 하나도 사치처럼 느껴졌고 늘 아끼고 또 아꼈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요. 사실 그만큼 제가 세상 물정을 몰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저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우리 엄마가 알아온 선자리에 강제로 나가게 됐어요. 제 나이 27, 그때 처음으로 선을 받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네 남편 될 사람 집은 현금 자산이 꽤 많어. 아들도 하나뿐이니 나중에 재산은 전부 다 받을 거야. 너는 그냥 내조만 잘하면 된다. 그 집에서 금이야오기야 키운 아들이니까 네가 책임감만 있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엄마는 제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이니 누구보다 남편을 잘 챙기고 잘 살아갈 거라며 시집가라고 강요하셨죠. 그래서 억지로 선을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에게는 제가 알지 못했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 한쪽 다리가 없었습니다. 어릴 적 사고로 절단됐다고 하더군요.
처음 봤을 때 남편의 바지 한쪽이 휑하게 펄럭이는 걸 보고 저는 놀라고 말았어요. 물론 그게 실례였다는 것을 잘 알지만 남편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돈도 없는 년이 어디 나를 불쌍한 눈으로 봐. 저는 순간 주눅이 들었고 선자리에서도 허둥지둥하고 말았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 곧바로 엄마에게 말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시집을 가고 싶지 않다고요. 다리가 하나 없어서가 아니라 처음 보는 여자에게 그런 윽박을 지르는 사람은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같이 살 수 없다고요. 하지만 우리 엄마는 단호했어요. 이미 돈 다 받았다. 이제 와서 못 간다고 하면 어떡하니? 넌 이미 약조된 사람이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알게 되었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 팔려간 거라는 걸요. 제가 시집을 간 이후 우리 집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오래된 시멘트 벽에 덧댄 외벽은 깔끔하게 리모델링 되었고 아버지께서는 처음으로 차를 사셨습니다. 중고차였지만 그 차는 마을 어귀에서 자랑거리였어요. 그 집과 차를 어떻게 얻었는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저를 내어주고 받은 돈 덕분이었어요.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에게 중고차를 자랑하기 바빴고 읍내에 나가는 사람들을 태워준다고 으스대셨죠. 우리 엄마는 새 집처럼 바뀐 집을 자랑하고 싶어서 동네에 같이 바디를 하는 아주머니들을 불러다가 새참을 내어주곤 했어요. 웃기죠? 저와 제 동생이 밥을 한 숟가락 더 퍼먹는 것도 싫어하셨던 분인데 동네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다니요. 제가 어떤 놈에게 팔려가게 되었는지 알게 된 동생은 제가 결혼식을 올리기 전날 방에 찾아와 조용히 제 손을 잡더니 울먹이며 말했죠. 언니, 진짜 미안해. 내가 다 속상해. 엄마랑 아빠는 너무한 것 같아. 어떻게 언니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공부 열심히 해. 그 누구도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너는 큰 사람이 되어야 해. 알았지? 제 동생은 그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 때문에 우리 집이 나아졌다는 걸 제 희생 덕분이라는 걸 말이죠. 그런데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뚝 끊긴 느낌이었어요. 감정도 기대도 희망도 다 말라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도 어쩌면 시집을 가고 나면 제 인생도 조금은 나아질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기도 했어요.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은 없을 거라고 첫 만남에 윽박을 질렀던 남자가 결혼을 하고 나면 저에게 다정해질 수도 있지 않겠냐고 그렇게 좋게만 생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꿈이었어요. 정말로 산산조각이 날 꿈이었죠. 시집을 간 이후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집안에 데려온 종처럼 매일 부려먹었거든요. 네 년 덕에 집 고쳐주고 차도 하나 뽑았는데 아니 내 말이 안 들려? 당장 밥 안 하니? 아니 청소는 했어? 세탁기 돌려놓고 뭐 앉아있어? 그 목소리는 매일 아침 심지어 눈 뜨기 전부터 들려왔습니다.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저를 보며 눈꼴 시리다며 쏘아붙이셨고 제가 잠시라도 앉아있으면 놀러온 년 취급을 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움직였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제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잊게 되더라고요. 너무나 말을 하지 않고 살다 보니 한 번은 남편이 새벽에 노름하고 들어왔을 때 제가 조용히 다녀오셨어요 라고 말했는데 그게 하루 종일 제가 한 유일한 말이었어요. 그만큼 저는 찍소리도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나는 말이야 평생을 네 시아버지한테 얻어맞고 살았어. 그 인간은 손버릇이 아주 나빴지. 지가 화가 나면은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봤다니까. 많이 힘드셨겠어요, 어머님. 힘들다 뿐이냐? 이 동네 사람들 중에 내가 얻어맞고 살았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 아유, 내가 오죽하면 말이야. 우리 남편이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슬퍼하기는커녕 깔깔깔깔 웃으면서 꼴 좋다고. 응? 못된 짓 하니까 나보다 빨리 저 세상 가는 거라고 춤을 다 췄겠니? 어머니 정말로 춤을 추셨어요? 그래, 그 인간 관 뚜껑이 닫히는 거 보고 내 평생 처음으로 활짝 웃었다 아주.
시어머니께서는 마치 본인의 영웅담을 늘어놓듯이 저에게 말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맞고 살았던 분이 왜 저에게는 손을 올리실까 싶었거든요.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 건지.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마음이 더 아프다는 것을 잘 아시는 분이 왜 저한테 그러실까 의문이었죠. 하지만 그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어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을 무렵 30이 된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시어머니의 기분이 유독 안 좋아 보이셨어요. 넌 도대체 뭐 하려고 이 집에 들어왔냐? 30 먹도록 임신 하나 못하고 응? 남편한테 사랑도 못 받는 년이 여기 왜 붙어 있냐고. 정말 하늘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뺨 한 대였지만 그게 너무나 크고 차가운 충격이었거든요. 남편은 당연히 제 편이 아니었어요. 제가 맞는 모습을 보면서도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었어요.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꼴 좋다. 그 꼴이 딱 어울려 너는. 웃기지도 않게 불쌍한 촉은. 그 말에 제 몸은 얼어붙었어요. 이 집에는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구나. 나는 외톨이고 이방인이구나 했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손버릇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청소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히고 반찬이 싱겁다는 이유로 밥상을 엎어버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더 고통스러웠던 건 그런 폭력이 반복될수록 제 감정이 점점 무뎌져 갔다는 사실이었어요. 눈물도 안 나오고 억울하다는 감정조차 들지 않을 만큼 저는 말없이 맞고 말없이 치웠어요. 가끔 거울을 보면 거기에는 예전의 제가 없었어요. 밝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다고 했던 그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였죠. 남편은 밤마다 술에 취해 들어왔고 도박에 빠져 빚만 늘어났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윽박질렀습니다. 왜 우리 아들이 너한테 정을 못 붙이고 밖으로 나가둬야겠니? 네가 애라도 있었으면 애 핑계로다가 집에 딱 달라붙어 있었을 텐데. 너는 도대체 뭐 하나 쓸모가 없니?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저는 정말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일까? 그렇게 저는 제 목소리를 잃고 제 존재를 잃어가며 살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무너져가며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숨만 쉬고 있었죠. 어휴, 이 임신도 못하는 년. 네 엄마가 천하디 천한 막노동꾼이라 그렇지. 그 피를 그대로 물려받은 거다 이 쌍꺼사. 시어머니의 그런 말에 저는 점점 더 말없이 지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날마다 목청을 높이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처음엔 울기도 했고 억울해서 변명도 해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 소리들을 매일같이 들으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무뎌졌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남편 얼굴을 보는 것조차 고역이었어요. 코를 막고 싶은 심정이랄까 말 한마디 눈빛 하나하나가 저를 숨 막히게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또 다른 이유로 저를 몰아세우셨죠. 임신도 못하면 쫓아낼 줄 알아? 네 년이 애를 못 낳으니까 우리 집안이 이 모양이 꼴이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 지긋지긋한 얼굴을 참아가며 매일 밤 남편과 같은 방을 써야 했어요. 저는 원하지 않았고 몸서리칠 정도로 싫었지만 그 사람을 거부할 자유조차 저에겐 없었죠. 하지만 문제는 남편 쪽에 있었어요. 기능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관계라는 것도 겨우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자 모든 비난은 고스란히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너는 여자 구실도 못해. 그딴 식으로 시집을 왜 왔냐? 밥값도 못하는 게 사근사근한 맛이라도 있던가. 에이씨, 내가 결혼을 잘못했지.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저는 어느덧 30 중반에 접어들었어요. 그리고 기적처럼 정말 기적처럼 아이가 생겼어요. 병원에서 임신 확인서를 받아든 순간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날따라 병원 창문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는데 제가 그 빛을 보면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시어머니는
처음엔 황당한 얼굴을 하시더니 이내 두 손을 꼭 모으고 부엌 한켠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전지식명님, 제발 이번엔 아들을 점지해 주소서. 우리 집안의 기둥이 되어줄 그 아이 꼭 아들이어야 합니다. 얘 뭐하냐? 빨리빨리 무릎 꿇고 빌지 않고. 시어머니는 며칠이고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무속인까지 찾아다니셨어요. 태몽을 꿨느냐 산삼을 먹어야 한다느니 하시면서 혼자 호들갑을 떠셨죠. 그 이유는 단순했어요. 기둥이라고 믿었던 본인의 외아들. 그러니까 제 남편이 이미 집안을 다 말아먹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시집 오기 전부터 노름에 빠져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면 달라지겠지. 책임감 있는 남편이 되겠지. 그런 건 순진한 기대였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요. 회사에 출근한다고 나갔다가도 게임방에 앉아 하루를 보내기 일쑤였고 집에 돌아오면 화투장 냄새가 배어 있는 옷을 아무렇지도 않게 벗어 던졌어요. 술 냄새 풍기며 저를 쳐다보던 그 눈빛 아직도 선명해요. 오늘은 좀 떴다. 이걸로 술이나 마시자. 술상 좀 차려와 봐라. 제발 그만해요. 우리 이제 아이도 생겼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내가 노름이라도 해서 돈 안 벌어오면 누가 벌어오는데? 네가? 웃기지 마. 잔소리 그만해. 그리고는 다시 도박장으로 향했어요. 결국 집안 돈은 바닥이 났고 사채까지 손을 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 아들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이 좀 철이 없는 거지. 속은 착한 애야. 사업도 언젠간 크게 한번 대박을 칠 거라고. 시어머니는 억지로 눈을 돌려 남편을 믿어주는 척 말을 뱉으셨죠. 그건 어떻게 보면 다짐이기도 했을 거예요. 아니, 빌고 빌었던 기도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하자 그 모든 무게가 제 뱃속 아이에게 옮겨간 거예요.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새로운 기둥이 되어야 해. 제발 남자여야 한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아들에게 실망한 만큼 태어나지도 않은 제 아이에게 기대를 걸었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불안했어요. 태몽이 무엇이었는지 아들인지 딸인지보다도 이 아이가 이 집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게 더 걱정이었어요. 남편은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애가 생겼다고? 그래. 낳든가 말든가.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저는 뱃속 아이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이런 곳에서 키우게 될지도 몰라서 정말 미안해.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결심하게 됐어요. 어쩌면 내 인생도 이 아이의 인생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시어머니는 늘 그랬어요. 제가 시집 오고 나서 우리 집이 망했다고요. 재수가 없어도 너무 없다고요.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사셨죠. 그렇게 말로 시작된 비난은 곧 손찌검으로 이어졌어요. 하지만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는 손을 대는 일이 조금 줄었어요. 그나마 태아를 걱정하시는 건가 싶었죠. 물론 그 이유도 아들이길 바라는 마음에서였겠지만요. 그러다 임신 5개월 무렵 병원에서 태아의 성별을 확인했어요. 절대로 의사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따님이네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아들이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래도 딸이라는 것을 확인한 그 순간 제 마음 한켠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뿐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전한 날은 지옥의 문이 다시 열리는 날이었죠. 딸이라는 말에 시어머니는 입을 삐죽이며 한숨을 쉬시더니 며칠 뒤 다시 저에게 손을 대기 시작하셨어요. 아이고, 역시 안 되는 년은 끝까지 안 돼. 기껏 낳는 게 딸이냐, 이 쌍년아? 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어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요. 하지만 하루하루가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참다 못해 눈가에 시퍼런 자국을 만든 채로 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손은 덜덜 떨렸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 억눌러 쏟아냈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요.
제발 나 여기서 못 버티겠다고요. 동생은 전화를 받자마자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언니, 미안해. 나도 지금 너무 힘들어.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벅차. 언니 데리고 나가면 같이 굶을 수도 있어. 그 말에 더 말은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주르륵 흘렀죠. 누가 원망스러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제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외로웠어요. 한순간엔 정말 혀를 깨물어 버릴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만삭이 될 때까지 버텼어요. 하루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걸레질을 하고 있었죠. 배가 너무 나와 앉는 것도 힘들어서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세탁물을 들고 다가오셨어요. 그중엔 시어머니가 아끼는 흰 블라우스가 있었어요. 제가 빨래를 잘못한 건지 옷이 희끗희끗 거무죽죽하게 물이 들어 있었어요. 이 년이 내 옷을 망쳐놨어? 빨래 하나도 제대로 못한단 말이야. 시어머니는 그대로 세탁물을 제 앞에 던졌어요. 그러더니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꼬리를 비틀었어요. 기어다니는 꼬락서니가 보기 싫다면서 저에게 눈에 띄지 말라고 하셨어요. 무거운 배를 움켜쥐고 시어머니의 시선 밖으로 도망을 치려는 순간 시어머니께서는 제 배를 향해 발길질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배를 감싸 안았고 등으로 발길질을 맞았어요. 아픔보다 내 아이를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어요. 아이고, 이 쓸모없는 년. 너 같은 년들은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아주 안 맞으면 배움이 없는 종자들이지. 이 무식한 년. 빨래 하나 제대로 못해? 저는 말도 안 나오고 눈물만 줄줄 흘렸어요. 배가 단단하게 뭉쳤고 숨이 턱 막혔어요. 아이에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게 제일 두려웠죠. 남편이요? 그날도 없었어요. 어딘가에서 술이나 도박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겠죠. 물론 남편이 있다고 해서 제 편을 들어주진 않았을 테지만요. 이혼을 해야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은 수없이 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이혼을 하면 어디서 살까? 병원비는 어떻게 내지? 이 아이는 어디에 눕혀야 하나? 제 머릿속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받아줄 곳이 없었고 믿고 기댈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던 어느 날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거짓말 같았지만 제 인생에도 햇볕이 들기 시작한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그날은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다 쓰러지듯 누워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발길질에 놀랐던 것도 며칠이 지난 뒤였어요. 늘 마음속에 고민만 가득했죠. 어떻게 도망을 쳐야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남부럽지 않게 키울 수 있을까 하면서요. 뱃속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숨이 찼고 마음은 이미 다를 대로 달아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제 동생이었어요. 언니,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언니를 내가 구해줄 수 있어. 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나를 어떻게 구해? 너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도와줄 수 없다는 거 알잖아. 우리가 돈이 있니 뭐가 있니? 말끝에 힘이 빠졌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않고 살아왔으니까요. 제가 모든 걸 포기한 듯이 말을 하자 잔뜩 흥분을 한 동생이 쏘아붙이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아니 혹시 아직 소식 못 들었어? 뉴스도 안 봐? 무슨 소식? 뉴스에 뭐가 떴는데? 우리 마을 전체 개발 들어간대. 대기업이야, 대기업. 돈을 몇 천억씩 쏟아부어서 다 밀고 새로 짓는다더라. 땅값이 지금 금값보다 더 올랐대. 진짜야? 정말 우리 마을이 대기업에서 땅을 개발한다고? 어머, 나 지금 이 심장이 아파오는 것 같다. 언니, 부모님 있잖아. 그 땅 절대 안 놓는다고 안가님 쓰던 거 기억나지? 결국 팔기로 했대. 대기업에서 바로 계약하고 통장에 공이 몇 갠지도 모를 만큼 돈이 들어왔대. 엄마랑 아빠 지금 서울에 아파트 하나씩 사주고 현금도 주겠다더라. 갑자기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부모님이 그 짠돌이 같던 부모님이
그런 걸 우리에게 베풀겠다고? 저는 그 말조차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신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사실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그동안 전적만 살펴보아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보상금이 무려 100몇십억이래. 그중에서 얼마를 우리에게 나눠준다는데 믿기지 않지. 지금 엄마가 옆에서 듣고 있는데 갑자기 당장 언니 바꾸라는데 언니 좀 기다려봐. 다 사실이다. 대기업에서 우리 땅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사갔다고. 너 거기서 그렇게 맞고 지내는 게 말이 되냐? 아니 감히 네 집 딸한테 손을 올려? 내가 가난해서 참았지만 이제는 이까짓 거 안 참아도 된다.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줄게. 당장 집으로 돌아와.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엄마, 나 지금 만삭이야. 배 이만큼 나왔는데도 시어머니한테 발길질 당했어. 진짜로 나 아직도 살고 있는 게 기적이야. 나 정말 아무 걱정 없이 돈 펑펑 쓰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그래. 아이고 그 천하의 나쁜 것들. 내가 내 손으로 팔아치운 내 새끼지만 이제는 그 죄값 내가 갚으마. 다 갚아주마. 내 새끼는 때려도 내가 때리는 거지. 어디 남의 집에서 맞고 지내는 건 절대 못 참지. 그 거지 같은 집안 아주 내가 싹 다 아작을 내버릴 거야. 너 당장 나와라. 사실 엄마가 그렇게 열불을 내는 것도 저에게는 의문스러운 일이긴 했어요. 본인 입으로 말을 했듯이 저를 그렇게 팔아치우듯 넘겨놓고 이제 와서 저를 위하는 척 말을 하는 게 어쩌면 조금은 위선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죠. 본인의 죄를 돈으로 갚겠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돈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니까 감사한 일이라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이걸로 모든 것을 용서받고 싶어 하는 걸까? 그렇다면 저는 용서를 하고 싶진 않았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저는 여태까지 지옥 같은 삶을 죽지 못해 살았는데 이제야 돈이 생겨 구해주겠다고 하는데 고맙기도 하면서 밉기도 하면서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하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당장 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는 게 맞았어요. 아파트도 하나 해준다지, 현금도 준다지. 미안하다는 그 말만 흘려듣고 챙길 건 챙겨야 한다 싶었죠. 저는 당연하게 돈을 받았어요. 아파트도 받았고요. 그 순간만큼은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요, 저는 용서를 한 건 아니었지만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어쩌면 처음으로 제 인생에 선택이라는 게 생긴 순간이었으니까요. 시댁의 사정은 겉으로만 봐도 엉망진창이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돈 한 푼 벌 생각도 없었고 시어머니는 남은 재산을 모두 탕진한 뒤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산을 하고 나면 나가서 돈 좀 벌어와라. 이젠 네가 가장이잖아. 이 집에서 그리 편히 살았으면 모답 좀 해야지. 우리 집 리모델링도 해주고 차도 사줬잖아. 그건 다 너 덕분 아니야? 그 말의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아니,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났죠. 벌써 10년 가까이 그 리모델링과 중고차 한 대로 저를 조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어떤 악에 바쳐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지는요.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에게 받은 돈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고 저는 그 돈을 보며 내심 다짐했어요. 이제 끝이다. 정말 여기서 끝내자고요. 하나하나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어요. 생각보다 많지도 않더라고요. 제 여권, 지갑, 휴대폰, 입을 만한 옷 몇 벌, 그 외에는 이 집에 제 물건이라 부를 것도 없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이 나고 저는 당당히 말했죠. 마트에 좀 다녀올게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마트 가서 사치 부리지 말고 빨리빨리 집으로 와라. 그 말을 남기고는 뱃속에 아기를 안은 채로 동생 집으로 향했어요. 그때가 임신 9개월 차였어요. 배는 많이 내려와 있었고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어요. 당연히 시어머니와 남편은 난리가 났죠.
마트에 간다고 나갔던 제가 하루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실종 신고를 했더라고요. 며칠 뒤 경찰이 동생 집으로 찾아왔어요. 시댁 쪽에서 실종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가족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다 큰 성인이 여기서 가출을 하시면 죄송하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도망친 게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해 탈출한 겁니다. 그러고는 동생이 함께 준비해준 병원 진단서를 꺼내들었어요. 이 기록 좀 봐주실래요? 저 가정폭력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오죽했으면 만삭인 몸으로 동생 집까지 도망을 왔겠어요. 그리고 저는 작은 가방에서 한 권의 노트를 꺼냈어요. 매일매일 저의 아픔을 적어둔 일기장이었어요. 그 안에는 날짜별로 적은 메모들과 사진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죠. 아니, 이 일기의 내용이 사실입니까? 네, 전부 사실이에요.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제가 당한 폭력 전부 기록해뒀어요. 이건 꽤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셨네요. 오랜 시간 아주 촘촘하게. 그중 한 명 젊은 여경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몸에 외상이 남아 있으신가요?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확인해 주세요. 지금 여기 멍자국도 남아 있어요. 이건 얼마 전에 발로 맞았던 자국이고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온 몸을 구석구석 살펴보던 여경은 얼굴을 굳힌 채 말했죠. 일반 가정폭력도 아닌 만삭의 몸이었으니 경찰들도 꽤 충격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이건 단순 실종건으로 처리할 게 아닌 것 같네요. 정식으로 조사를 받아보셔야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절차에 따라 진술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일단 서로 가서 이야기하시죠. 저는 조용히 짐을 챙겼고 동생도 함께 따라 나섰어요. 경찰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뱃속에서 아이가 살짝 움직이더군요. 저는 배를 쓸어내리며 속삭였어요. 아가야, 이제 우리가 살 길을 찾았어. 엄마가 지켜줄게. 그 누구도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야. 저에게 스스로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발로 경찰서 문을 열었어요. 두렵기도 했고 떨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드디어 그 지옥 같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저는 조용히 한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맞아가며 쌓여온 진료 기록, 보험금 수령 내역, 병원 진단서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건 제가 상해로 인해 수령했던 보험금 내역이에요. 병원비로 단 한 푼도 쓰지 못했고요. 전부 남편의 불법 노름 자금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정도면 보험금 적출로도 수사가 가능하겠습니다. 남편은 도박장 같은 데 다닌 게 아니라 불법 사설 사이트를 이용했어요. 직접 제 카드로 결제한 내역도 있고요. 이게 증거예요.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하시겠습니까, 그럼? 이 정도면 법의 심판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는데요. 물론이죠. 당연히 고소할 겁니다. 제가 그동안 당했던 그 시간, 죗값 단단히 치르게 하고 싶어요. 제 대답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사실 제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죽기보다 보고 싶어 할 내 아이를 평생 볼 수 없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렇게 깔보던 며느리가 결국 자신들보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순간을 제 두 눈으로 확인하는 거였어요. 누군가는 말할지도 몰라요. 생각보다 싱겁네? 더 처절한 복수는 없어? 라고요. 하지만 아니에요. 그들은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상상조차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저였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고소장을 들고 나선 그 순간이 그들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저는 가정폭력, 정신적 학대, 보험금 횡령과 착취 혐의까지 전부 고소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경찰 측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편과 시어머니가 경찰 조사를 받는 날 누구보다 빠르게 경찰서에 나타났다고 해요. 그리고는 조사실 앞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하더군요. 이 미친년이 감히 남편을 고소하다니? 이 빌어먹으려나?
당장 그냥 데려와 당장. 그년이 우리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걸 고맙지도 모르고 고소를 해. 천하의 죽길령 같으니라고. 이딴 게 고소가 돼? 뭐 고짜로 역고소할 거야 너. 아주 깜빵을 보내버릴 거라고. 제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제 와서 발악을 한다고 뭐가 바뀌지?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바로 이혼 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했어요. 이혼 소장과 함께 접근 금지 명령 신청서도 함께 냈고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했어요. 양육권과 친권 역시 모두 제게 단독 지정해달라고 요구했죠. 제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증거도 명확했으니 자신 있었어요. 게다가 주변에서도 저에게 응원을 해주었죠. 이 정도면 충분히 법적으로 유리하십니다. 겁먹지 마세요. 그리고 남편 쪽 반응은요, 당황했다더군요. 정말로 제가 여기까지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늘 눈치나 보고 주눅 들어 살던 제가 이토록 단호하게 모든 걸 정리해 나가자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낀 거겠죠. 이제야 알았겠죠. 제가 얼마나 참아왔고 얼마나 악에 받쳐 살아왔는지. 이건 단순한 감정풀이가 아니었어요. 정당한 저항이었고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었어요. 저는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았고 이제는 누군가 제 편에 서줄 사람이 필요했으니까요. 며칠 뒤 경찰 조사 일정이 잡혔고 저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미 도착해 있었고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동시에 저를 향했죠.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저에게 달려들더니 녹음이 되고 녹화가 되는지도 모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한양년아, 네가 어떻게 우리를 고소해? 어디서 돈을 대서 변호사까지 사서 와? 어디 뭐 남자라도 물었냐? 그러며 익숙하게 또 제 머리끄덩이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제 옆에 서 있던 변호사가 재빨리 제 앞으로 나서며 막아섰죠. 이런 행동은 명백한 폭력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고소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금 하신 발언 모욕죄로 추가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단호한 말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제야 입을 닫았어요. 눈치를 살피는 모습을 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죠. 어머님, 저희 친정집 땅 있잖아요. 거기 개발지구로 지정됐대요. 대기업에서 통째로 사갔지 뭐예요. 그래서 저 20억 받았어요, 부모님한테. 아니, 20억을 받았으면 그걸 나눌 생각을 해야지. 돈 받았다고 이혼하겠다고 참수타고 도망간 게 이 말이 되냐? 그러면 네가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한 돈 그거 전부 내놓고 가라. 제가 그 집에서 공짜로 먹고잖아요. 청소했죠, 밥했죠, 빨래했죠. 남편 수발 들고 어머님 잔심부름에 온종일 종처럼 살았어요. 아이 그러면 뭐 가사 노동비 쳐주실 건가요? 야, 그런 건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그걸 돈 달라고 해? 부모한테 너 도대체 뭘 배운 거냐 너는? 가사 노동은 돈으로 못 챙겨준다 해도 제가 받은 돈은 왜 나눠야 한다는 거죠? 저는 저 혼자 쓰고 싶은데요. 어머님하고 이 사람하고 그러셨잖아요.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쓸 거라고.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할 거예요. 진짜 돈 타령하고 싶으면요. 그 노름으로 돈 날린 남편부터 탓하세요. 이게 돈 생기니까 늙은 노모 바로 버린다는 거야? 너 같은 년은 열려도 아니야. 이 천벌 받으려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연려 타령이세요? 이제 그런 단어 쓸 때도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저 더 이상 여기 종 아니고 어머님 노후 보험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나한테 이 고소장들 이거 전부 들이밀겠다는 거야? 다리 한 짝이 없어서 힘든 난데 이런 시련까지 준다고? 언제부터 그게 약점이었다고 불쌍한 척이야? 양육비 꼬박꼬박 보내세요. 위자료도 잘 준비하시고요. 저 쉽게 안 넘어가요. 그날 저는 그동안 눌려 살았던 제 과거와 완전히 이별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제 손으로 잡게 됐어요. 웃긴 건요. 가정폭력이라는 게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꽤 높더라고요. 그냥 욕 몇 마디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신체폭력, 정신적 학대, 그리고 보험금 착취까지 겹치니까 법원에서도 단호하게 판결을 내렸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징역 3년, 남편은 징역 2년형을 받았어요. 형이 선고되던 날 그들은 법정에서 억울하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판사는 단호했죠. 피해자는 출산 직전까지 가해자에게 반복적인 폭력을 당했고 그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극심합니다.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재범 위험성도 인정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 교도관들이 두 사람을 연행해 갔어요. 시어머니는 수갑을 찬 채로도 마지막까지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나이에 어디서 그런 힘이 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건지 신기했죠. 아유 씨 빌어먹으려나. 너는 진짜 천벌 받으려냐. 아니 이딴 게 며느리라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사실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건 감정이 아니라 정당한 결과였으니까요. 그들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어요. 구치소에서도 문제가 많았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감자들과도 다툼이 잦았고 여전히 시비를 걸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남편 역시 처음에는 시무룩해 있다가 점차 적응하더니 같은 방 수감자들 사이에서 자기 신세 한탄만 늘어놓았다고 해요. 한마디로 뉘우침 없이 그대로 멈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제야 저를 향해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내 아이니까 보여달라. 내 핏줄인데 한 번만 안아보게 해달라. 그런 말로 형량을 줄여보려 했던 거겠죠.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접근 금지 신청을 했고 당연히 받아들여졌습니다. 아이와 저는 이제부터 법적으로도 분리되어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그 결정 이후 그들은 더 이상 저를 통해 감형을 바랄 수 없다는 걸 알고 조용해졌어요. 아이와 저는 그날 이후 신변보호 조치 아래 제주도로 내려왔어요. 서울에서 살자는 동생의 말도 있었지만 저는 그들과 최대한 멀어지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낯설고 불안했지만 지금은 제주도 바닷바람을 맞으며 딸아이와 조용히 살아가고 있어요. 무려 20억이라는 돈, 저 같은 사람에겐 상상도 못했던 큰 돈이죠. 처음엔 막막했어요. 어떻게 써야 하나?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매일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아이 교육비, 생활비, 주거비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어요. 몇몇 신뢰가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받아가며 정말 이 돈으로 평생을 아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살아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감옥에서 살아가는 2년에서 3년 사이 저는 제 인생의 모든 리듬을 다시 세우는 중이에요. 딸은 어느새 눈을 맞추며 웃고 옹알이를 하며 저를 붙잡아요. 그럴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버텨오지 못했겠구나. 2년 뒤 혹여 그들이 출소해서 저를 찾고 또다시 해코지를 하려 한다면요? 그땐 다시 당당하게 변호사 선임해서 맞설 거예요. 절대 예전처럼 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날이 오길 바라지만 솔직히 그런 날이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그들과 전혀 무관한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다짐해요. 우리 앞으로는 절대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행복만 하자고요.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곳에서 이렇게 평온하게 살아가는 지금, 이게 어쩌면 제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완벽한 복수였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동안 고생 많았지만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겠죠. 여러분들의 응원이 덧대어지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